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 중에서 대표적인 뉴스들을 뽑아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 분 모시고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지난달 31일 청주의 한 공원에서 300명 넘는 무슬림이 참석한 대규모 이슬람 종교 행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 확진자 6명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에 열린 충청북도 브리핑. 행사 일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경찰은 다녀왔지만 사전에 알려주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흥덕경찰서 외사계는 행사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청주 흥덕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400명 모이는 외국인 행사가 있다. 이슬람 최대 명절이다라며 청주 이슬람 문화센터 실내를 방역해달라고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앞서 야외 소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 당일 행사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실내라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은 흥덕보건소는 행사 하루 전인 30일 오후 해당 센터를 방역했습니다. 그러나 흥덕보건소는 단순 방역 민원으로 치부하고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사를 미리 통제하지도 당일 감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그냥 단순한 그 소독 민원으로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방역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유기적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야외 행사로 CCTV 등이 없어 혹시 모를 전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은 MBC 중국이 청주시의 협조를 요청해 받은 신율봉공원 CCTV 영상입니다. 현장에 나가 CCTV 유무만 살펴봤어도 사태 파악이 훨씬 수월했을 상황. 방역당국의 엇박자로 주민들은 아찔한 집단 감염 사태를 걱정해야 했고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자,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청주에서 열렸던 이슬람 대규모 종교 행사에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해당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뭐 안 한 거는 없으면서도 결국은 제대로 한 거는 또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세 분은 어떻게 뉴스 보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예. 지금도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 세력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집단의 경우에도 공권력 행사에서 장애를 가져올 수는 없는데 이 종교 세력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감염병 예방에 관련해서는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이 알아서 의무를 준수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기엔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이슬람 커뮤니티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양상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종교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일 때 다른 분야와 달리 종교의 경우에는 정부가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제압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과거부터 고대부터 종교와 정치 간의 그 여러 가지 대립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양측의 그 지도부가 좀 더 현명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하나 우리 지역민들 또 국민들께 당부드려야 될 게 특정 종교, 이슬람이나 또 지난번에 사랑제일교회 특정 종교 집단을 마치 매도하듯이 하는 그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또 특정 국가들, 우리 흥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러시아 상점 이런 것들, 스탄자 들어간 나라들 관련된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생겨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 종교나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듯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요즘 글로벌 시대의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행사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는 부분은 이슬람 중앙회에서도 미리 사전에 행사를 알고 행사 자제 요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청주, 부산, 대구 등등 대도시에서 이제 동시다발로 열렸는데 네. 중앙회에서까지 자제 권고를 한 사항을 어기고 야외에서 처음에 이제 그 실내에서 하는 듯이 하다가 또 야외에서 하고 예. 이렇게 강행한 부분은 비난을 명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 이 이슬람 종교 집회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뭐 종교가 너무나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할 수 있지만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그것에 비난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네. 그 이전에는 비교적 코로나 시국에서 청주, 충북이 좀 그나마 좀 안전한 곳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 집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역 감염도 우려가 되고 사실 뭐 문자도 우즈베키스탄 한 명과 같이 버스를 동승하신 분을 찾는다라는 문자도 그로부터 3일이 지나고 발송이 되고 하는 등으로 좀 안이한 대처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진 교수님도 이제 광화문 집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를 주최한 쪽도 있습니다만 이제 방역 당국의 대비가 좀 철저하지 못했다. 또 정부나 지자체 이렇게 대비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들도 물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변호사님 일단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덧붙이실 말씀? 뭐 제가 시민으로서 예. 계속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면 지금 국민청원 글도 여러 개 올라왔는데 청주시가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문자를 받아봐도 언론 보도보다 몇 시간 늦게 통보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래서 문자를 클릭해서 청주시 블로그나 시청 홈페이지 가봐도 뭐 방역이 완료되고 접촉자 파악된 곳은 공개하지 않아서 사실 보나마나한 그런 공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8일에 80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확진자가 도를 넘어서 상당구에서 흥덕구로 40여 분간 도보로 이동했다. 이런 어이없는 부분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게 시민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이런 지역사회 전파를 확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사실 지난 3월에 청주시 공무원이 확진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공문서를 유출해서 징계도 받고 이제 형사사건화된 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건 때문에 더 청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네. 시장님이 취임한 뒤로 이제 세 번째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과의 내용은 상당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게 아니라 향후 만전을 위해라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 위주로 이제 사과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경찰에서는 다 통보받아서 나갔고 그랬는데 보건당국이나 방역당국, 시청 등등과 그게 유기적으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다니다 보면 특정 제가 거주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데에 어떤 기지국에서 단체로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청주시의 문자를 보면 다른 시도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그 동선을 파악해서 문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마지막에 꼭 그게 있습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 그런데 그걸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어느 날 몇 시에 어디를 갔다 이런 것들을 꼭 자세히 공지해주고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 이게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그 불만이나 어떤 그 혐오나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재난 문자의 그 내용에 관해서는요, 각 자치단체가 다양한 형식을 취합니다. 아까 청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일부 구 또는 대전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가보면 이제 요새는 재난 문자가 그 지역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지역에 재난 문자가 뜨잖아요. 어떤 지역은 상세하게 동선을 아예 그 재난 문자에 얹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블로그를 참조하라는 데도 있고 또 블로그에 들어가 봐도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죠. 초기에 이제 그런 발병이나 확진자가 나왔던 어떤 가게나 이런 것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고려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미 한 2월 달쯤에 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그 가게는 장사를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박혀 있다 보니까 행정 당국에서는 이제 그런 고려도 좀 해야 되는 문제이죠. 사실은 저는 행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일반 국민을 유의하는 측면에서 뭐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되지만 또 본의 아니게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기 가게에서 확진자가 다녀감으로 해서 있게 되는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그 확진자의 동선 공개나 이런 것의 그 상세함이라든가 또는 뭐 애매모호함의 그것이 이제 행정당국의 능력을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런 이제 집회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신고된다든가 예. 했을 때 이 집회가 갖는 파괴력, 위험함에 대한 사전적 인지를 통해서 집회를 확실히 불허하거나 아니면 집회를 허가하되 그에 대한 감시라든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뒤따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판단에 따라서 이제 비난이 있기도 하고 또 옹호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서울시의 그 광화문 집회를 허가했던 판사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 않습니까? 판사는 이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그것을 이제 당연히 허가할 수 있는 것이니까 허가했다고 하지만 예. 요새 상황이라는 이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의 집회, 그러니까 아무런 감염병 문제가 없을 때는 집회 허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요새 그 감염병의 무서움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그런 것을 얹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행정당국도 똑같은 집회라든가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더 신경 쓰는 자세,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법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혹시 변호사님 관련해서 뭐 반론하실 건 있으세요? 판사에 대한 그렇죠.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뭐 집회를 금지할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후적으로 집회는 허가하되 사후적인 지휘 감독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지 뭐 판사에 대한 해임 건의 이런 거는 좀 예. 부적절해 그렇죠. 보입니다. 요새는 뭐 감정적으로 예. 대응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고려가 이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려가. 요즘 이제 코비드 캠페인 있어서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하는데 숨겨진 미담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슬람의 약 380여 분, 그다음에 2부 행사까지 하면 440여 분이 참석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1대1 검사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까 의료인들도 사실은 380여 명, 440여 명이 필요한 셈이죠. 그들이 1인당 몇 분씩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예. 결정적인 문제는 의료인 한 분, 그다음에 검사 받는 분 한 분의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또 한 분씩 또 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론상 380명에서 440여 분의 통역자가 또 필요한데 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흥덕구 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마침 그걸 생각했다고 그래요. 충북대학에 유학하는 이슬람 유학생들 예. 해서 10명을 긴급히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그들이 통역 자원을 했고 청주시에서도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어떤 인건비 이 부분을 급히 편성을 해서 또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검사가 그래도 이루어졌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숨은 미담으로 예.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더 대유행하는 거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의 네, 네.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제 좀 빡빡하게 이제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건 뭐 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혹시 짚어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 감염병의 경우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전염 감염되거나 또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불효불급한 집회는 좀 참석을 안 하는 것이 네네. 좋겠고 과연 이 종교가 우선이냐 지금 이 감염병 예방이 우선이냐고 생각했을 때 매우 종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를 집에서 이제 하거나 또는 뭐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 다양한 형태의 그 종교의 그 행사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 대면 집회를 이제 자꾸 고수하는데 지금 종교다 중에서도 천주교라든가 불교의 경우에는 온라인 법회를 다 천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세상이 바뀌면 종교의 방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사회가 바뀌면 그에 적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패턴이 네. 생겨나야 되고 그에 좀 지도자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시당국에 하나 이렇게 건의를 드린다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같은 걸 미리 이제 수치를 다 알려주고 네네. 뭐 농도 같은 거 지역별로도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50인 이상 집회 이런 거를 금지를 하고 있지만 시나 경찰이나 이런 곳에 이제 집회 이런 것들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50인 미만이라도 이제 신고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중이 모이는 거 이런 거를
사후적인 방어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어디에서는 다중이 모이니까 그쪽에 가는 걸 자제해달라. 예를 들면 광화문에 그날 그런 집회가 있는지 모르고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일 보러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집회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것들을 다중이 모이는 장소 같은 걸 미리 문자로 사전적으로 좀 해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뭐 벌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밝혔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고 이런 게 이제 감염병 예방법 안에 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지 어떻습니까? 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발한 건데요. 네. 경기도에서는 19일 날 이 마스크 의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했고요. 청주시에서도 뒤늦게 23일 날부터 23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다라는 그 행정명령이 발해졌습니다. 근데 청주시의 경우에는 계도 기간을 거쳐서 10월 13일부터는 예.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라는 건 저희가 주차 단속 하듯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바로 발표한 그 다음 날부터 예. 벌금 300만 원 또는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 이거 선택해서 부과하겠다. 근데 벌금 300만 원은 이제 본인 그 행정기관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유예 기간이 없이 너무 급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불만을 샀고 또 어떤 경우에까지 어떤 경우 어떤 장소에까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이 없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뭐 감염병 관련해서 최근에 뭐 판례, 예전에 판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최근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감염병 관련해서 한 300건 정도가 기소가 됐고 재판에 현재? 회부가 됐고 예. 이 중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13건 정도에 있다고 하는데요. 기소는 300건이면 대체로 어떤 거에 대한 기소인가요? 감염병 예방, 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다든지 위반했다든지. 그런 네네. 부분, 검사 의무에 응하지 않았다 예.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최근 5월 말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또 그래서 시설에다가 다시 위탁을 했더니 그 시설에서도 나왔던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4월에 그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개정되어서 처벌이 강화된 첫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 군산시의 경우에는 집 앞 40대 여성이 아이와 함께 집 앞 놀이터 잠깐 6분간 네. 자가격리 위반해서 간 경우에도 예.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뭐 민사상 사건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서 입국한 다음에 코로나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모녀 사건 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모녀에 대해서 제주시와 제주시 업체 두 곳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딸이 입국할 당시에 그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감수한 것이 최소한 과실이나 예. 이런 뭐 묵시적으로 이걸 용인한 것이 아니냐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될 되고 거라고 있군요. 봅니다. 예. 코로나19 빨리 어쨌든 종식이 돼야 될 텐데요. 뭐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댓글들 혹시 있으면 잠깐 소개받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슬람 행사 그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는 이 다른 종교 행사와는 달리 이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추방 얘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추방이 답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한 혐오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단순히 추방이나 뭐 이런 네. 문제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의무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이 좀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지침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 무슬림을 폄하하는 댓글이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예. 댓글 중에 이슬람은 포용의 종교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포용하고 가면 좋겠고요. 하나 이것도 또 당부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커피숍을 가도 다 이름 적고 온도 재고 예. 전화번호를 다 남기잖아요. 얼마 전부터 제 페이스북에도 황당한 이상한 그 스팸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정보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그런 업장이나 이런 그렇죠. 데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70년)
넘는 핸드볼 팀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학교. 지난 1일 이 학교 핸드볼 팀이었던 1학년 학생 한 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팀 주장이었던 3학년에게서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에 시달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팀 코치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교 측에선 진상조사와 함께 현재 전국대회에 참가 중인 코치와 주장을 즉각 경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와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해당 학생을 나무란 적은 있지만 폭행이나 심한 욕설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동료들을 폭행하고 선후배들에게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좀 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학교 폭력 사태를 더 이상 막기 위해 기숙사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근래 체육계 폭력 사건,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불거져 나왔습니다. 청주 핸드볼 팀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뭐 충주시 여자조정팀 같은 경우 이제 성폭력 사건까지 해서 이런 것들 지금 뉴스가 이제 계속 보도가 좀 됐었는데요. 세 분 관련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예, 어떻게 재밌습니다. 보면 그 체육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과거 우리 사회가 그 계서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문화이다 보니까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억압수단으로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 폭력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상하관계가 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배계층의 피지배계층에는 권한 행사, 자기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권위주의적 문화가 먼저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신 교수님. 대표적으로 이제 체육계 같은 경우 도제 시스템이 많잖아요. 네. 그 위에서 아래로 위계 질서 따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또 어떤 그 폐쇄적인 문화, 합숙 생활이라든지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네. 이런 속에서 생기는 어떤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오픈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은 그 성폭력이나 폭력, 뭐 성희롱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는가라고 보면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개선 노력, 어떤 뭐 단순히 법률적 처벌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문화적 개선 노력이 계속 병행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지난 6월 말에 그 33종 경기 최숙현 네네.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렸고, 이로 인해서 감독과 뭐 주장 등이 구속되고 최숙현법까지 발의되고 통과되는 이 시점에도 계속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체육계 폭력 소식이 오는 것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뭐 컬링팀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까지 탔던 그런 컬링팀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렇죠. 또 호소문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폭력을 행사했던 분이 정직 2월에 그런 경한 징계를 받고 다시 선수들을 관리하는 그 직책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되돌림표되는 좀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 거기에 최근에 배구 선수 고유민 선수까지 해서 체육계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뭐 심지어 뭐 따돌림까지 해서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문제 왜 일어나는다고 보시나요? 체육계 예를 들었지만 예술계도 마찬가지고 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뭐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는 뭐 프로팀에 가야 될 경우에 특정 선수를 배제시켜버리거나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런 폭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자정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조직에서는 말 그대로 그 당사자인 감독이나 코치 또는 뭐 주장 또는 회장이 바뀌길 바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 권한이라든가 지배 역할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정 능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 체계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감독이 모든 전권을 쥐고 선발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권한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지배계층의 특성이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체육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벌 기업의 회장이 자기 인사 전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체육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인사권을 가지고 남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사회 전체적으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외부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예. 사후적인 처벌만 갖고는 도저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청주에서도 예. 특정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감독 분이 선수들을 폭력을 했다 해서 이제 팀이 해체되기도 했고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으로 강등되는 일까지도 이제 처벌 등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사회 전체적인 어떤 노력 없이는 안 되겠다. 특히 이제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보면 지금 뭐 번외 얘기지만 충북 경실련 같은 경우도 이제 성희롱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요즘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붙잡혀 가는데 하면서 또 막상 네.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예. 이런 전반적인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관련해서 뭐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체육계에서 헌법이다, 체육계 헌법이다라는 국가대표 훈련 지침에 보면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한다. 뭐 이런 네. 지시와 복종 이런 거를 예. 지침에 넣고 있다면서 선수의 주요한 임무와 의무로 이런 그런 매달 성적 같네요. 예. 그렇죠. 성적 만능주의라든지 엘리트 체육 이런 기본적인 사고가 만연해 있고 모든 평가를 사실은 지도자 역시 뭐 실업팀의 지도자의 경우에는 선수에 대해서는 막강한 권력을 취하고는 있지만 또 그분 역시 그 감독으로 채용된 입장에서는 그 선수의 메달 뭐 이런 성적으로만 감독도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이제 더 거승적 관점에서 좀 지휘 감독이나 이제 대처가 필요한데 계속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명칭만 바꿔서 스포츠 인권센터, 뭐 스포츠 예. 무슨 센터 이런 센터들만 우후죽순 생기고 있거든요. 이거는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기관들이 조사 기관이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다. 이분들이 손떼고 제3의 독립적이고 이런 기관 외부 기관에서 이런 폭력 문제를 감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게 지휘 감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외부 기관의 어떤 통제는 아까 진 교수님하고 외교 좀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뭐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된다든지 외부 기관의 통제가 필요하다든지 그 밖에 이런 제2의 최숙현 선수 같은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좀 필요한 노력이 뭐가 더 있을까요? 과거와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선생님들의 폭력도 꽤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을 체벌하는 거에 대한 비율이 많이 줄었고 예.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요. 네. 오히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선생님이 체벌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다 꺼내든다는 겁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기술에 의한 감시 장치가 나온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문화를 스스로 바꿀 수가 없을 때에는 외부의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뿐 아니라 기술적 통제 장치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에서 대면 강의에 익숙해 있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원격 강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원격 강의를 녹음하고 녹화하는 측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걱정을 하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부지불식간에 쉽게 내뱉었던 말이 온라인 강의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남으니까요. 예. 남으니까 무지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기술적인 변화라든가 방식의 변화가 사람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제도적, 문화적 개선뿐 아니라 기술적 통제 장치도 상당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계속 사회 전반적인 문화 개선을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예. 최숙현 선수도 어디다 이제 하소연을 하면 예. 거꾸로 그럼 바로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가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요만큼인데 네가 이렇게 부풀려서 한 거 아니냐라든지 배구 선수의 케이스도 보면 악성 SNS 상의 악성 악플들 댓글들 특히 뭐 외모 관련해서 뭐 또 어떤데 뭐 실력이 어떻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달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호소나 폭로나 이런 것들이 더 어떤 그 상처를 부풀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네네. 게 어떤 이런 분들이 호소를 하면 바로바로 어떤 원스톱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제도적으로 또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살펴볼 만한 조례 판례 같은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경기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나 스포츠 협회가 아닌 경기도지사가 기본적으로 스포츠 인권을 수립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최숙현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도 역시 국회 통과가 됐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부터 국위 선양이 아닌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의 행복 뭐 이런 것으로 좀 예. 개념 자체를 지금 바꾸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임시 보호 시설이라 운영하게 했고 불이익을 못하도록 또 2차 가해 금지하지 못하도록 신고자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를 또 신설을 하면서 이 기관에 좀 강화된 네. 권력을 좀 주기도 했고요. 지도자 가해자의 경우에도 아까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징계 정보 시스템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 지도자의 경우에는 등록하게 돼 있고 이거 공개하게 돼 있는 여러 좀 지금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관련해서 댓글 몇 가지 살펴보고 다음 뉴스. 이게 체육회 뉴스이다 예. 보니까 대한체육회장은 뭐 하는지 몰라 네. 이런 그 댓글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그 소위 권력은 가진 사람들의 선한 판단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권력 욕구를 행사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 이제 성장 과정 교육 단계에서부터 이런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문화에 대해서 견제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의감을 심어주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댓글 중에 이게 동물 서커스랑 뭐가 다르냐라는 아주 그 강한 비판이 예. 있었고요. 최숙현 선수에 대한 위로 격려의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이제 다시 좀 불거져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뉴스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확보장 공사가 완료된 속리산 3가 만수구간 도로 주변 공터입니다. 도로 준공비와 함께 보훈 군수를 기리는 공덕비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현직 군수가 태어난 날과 고향, 졸업한 학교와 양력, 그리고 군수가 벌인 사업까지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이 사람 돌아가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알아서 계속 그 다음대 이렇게 알려진 것 같으면 공덕비라고 말이 되겠는데 조금 무리가 하지 않나 과하지 않나. 사업비만 400만 원. 일부 주민 반대에도 도로 준공으로 혜택을 보게 된 5개 마을의 이장들이 최근 마을 경비로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이장 5명이 마을 돈을 받고서 이장들이 그냥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공덕비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통보가 끝이에요. 보훈군이 설치한 기념물도 문제입니다. 새롭게 준공되는 건물이나 공원은 물론 리모델링된 건물 주변에도 보란듯이 현직 군수 이름이 새겨진 기념물이 설치됐고 말티제 정상에는 보훈지명 탄생 600주년 기념비와 안내문, 기념식수 안내석 2개를 포함해 무려 4개의 기념물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기부를 받아 조성한 공원이나 전직 군수가 사업을 마무리한 공원에도 현직 군수 이름이 새겨진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굳이 자기 때 뭐 벌써 7년 지난 거잖아요. 7년 지난 거를 또 다시 기념비를 세운 거는 자기 이름 알리기 같거든요. 보훈군은 앞서 50억 원짜리 공원에 설치된 봄정회, 금빛으로 현직 군수 이름을 새겼다. 지난해 친일성 발언 논란으로 주민 소환 운동이 일자 다시 이름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보훈의 한 사회단체가 확인한 현직 군수 이름이 새겨진 기념물만 무려 60여 개. 현직 군수가 지나치게 치적 홍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치적 쌓기에 군비나 국비나 다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개인의 치적 쌓기 사업이 아니냐. 이에 대해 보훈군은 현직 군수가 3선을 거치면서 그만큼 기념비를 새길 만한 일을 많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사 같은 게 많이 있었으면 뭐 건물이든 도로든 공사를 많이 했으면 그 수량에 따라 그것도 상대적으로 같이 연동이 될 것 같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설치되는지 모를 기념물이 계속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기념비를 눈여겨보진 않을 텐데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각종 기념물이 한 60개 이상이다. 관련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교수님, 예, 먼저. 듣겠습니다. 당연히 잘못하는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공공부문 건조물에 세금을 들여서 만든 공공부문 건조물에 또 세금을 들여서 기관장 개인의 이력을 새겨놓는다는 것은 이건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오히려 저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불법일지도 모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군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의 많은 행정기관장들이 그런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과거에 전직 대통령조차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가면 기념식수 하면서 거기다 쓰는 그런 행태가 이제 있어 왔는데 이런 관행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 교수님. 네, 건물 같은 거 하고 정초로 이렇게 초석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살아있는 또 현직에 있는 동안에 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의아스럽죠. 더군다나 이제 5개 마을에서 얼마씩 걷어서 그걸 한다. 그게 더군다나 코로나 전국에 그런 걸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분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금으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의 혈세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이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까 어느 공무원분의 그 답변이 쓴웃음을 잡게 하는데 이런 코로나로 어려울 때 군민들로 하여금 허탈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이 보훈군수의 경우에는 작년 친일 발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주민 소환까지도 여러 얘기가 많았던 분인데 본인의 이걸 치적이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공사를 해놓고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과시하고 더군다나 이 말미에 보신 것처럼 본인이 하지 않은 2006년도에 다른 이전 군수가 했던 사업에까지 본인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 행위는 정말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아까 반론처럼 나왔던 군 관계자 얘기는 삼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동안 했던 일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거기에 좀 동의를 하실 수 있겠는지 아니면 이렇게 군수 이름까지 새겨가면서 하는 이유는 했던 일이 뭘까요? 많으면 그건 군의 군사에 남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록물에 남길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공공부문에서 여러 가지 건조물이라든가 또는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이죠. 세금을 들여서 했고 거기에 설사 자기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얹어 놓는 것도 부당한 행위예요. 거기다 세금을 들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 들인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제 건조물에다가 내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갖다 놓으면 나 여기 다녀감 하고 얹어 놓으면 되겠냐고요. 그건 안 되죠. 근데 지금 많은 우리나라의 과거 대통령부터 지도자들이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는 거죠. 나 여기 다녀감 하고 기념식수 했어요. 그런 소위 지도자들의 행태가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다 퍼져 있고 그런 행태가 용인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죠. 저희가 관광지 같은 데를 가도 이렇게 송덕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예를 들어 조선시대 그 이전 이런 송덕비를 봐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근데 현직이 그렇다. 특히 지금 타 시도도 보니까 민선 이후에도 이런 게 옛날 관선 시대에는 어떤 고루하게 그런 관행이라 그렇다라고 우리가 치부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 민선 시대에 경기도 용인, 평택, 의정부, 강원도, 레고랜드 여러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민선 시대까지 이런 것들을 마치 과거의 어떤 관행을 답습하듯이 하는 것들은 너무 시대를 못 읽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군수 이름을 남기는데 좀 집중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본인의 돈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사태를 보고 지자체도 기업처럼 이게 지자체 파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를 파산시켜서 그 지자체를 없애자, 망하게 하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렵고 다만 이렇게 되게 사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또다시 주민 소환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네. 주민들의 사안이, 입장에서도 예. 좀 소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꾸 할 텐데 결국에는 의회의 견제 기능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 감시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리는요, 그 과거에 객관적인 그 범죄 사실로 인해서 형벌을 받은 많은 사람들조차도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자서전에 남기고 싶어하는 심리. 네. 말하자면 사실은 객관적인 역사를 자기 자서전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심리가 깔려 있죠. 자기가 어떤 글을 남긴다든가 또는 기념물을 조형물을 남기면 그것이 후세에 역사의 기초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 오래전에 송독비 같은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제 나중에 후세들이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한 거 없이 별 의미 없는 것이다 판단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서전일 때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개 보면 자기 위주로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기념물, 조형물을 남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 또는 역사를 바꾸고 싶어하는 객관적인 역사와 달리 자기를 바꾸고 싶어하는 심리가 크죠. 대개 이제 많은 자치단체에서 초선 그 단체장이 그런 일을 할 때는 재선 욕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삼선이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데 하는 얘기는 역사를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거죠. 이제 독재 국가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현판을 끌어내린다든지 네. 뭐 동상을 이제 내린다든지. 파기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대 어떤 또 현재 이제 집권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나중에 역사의 평가는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독재자가 네네. 그렇게 해서 남기더라도 네. 바로 그 다음 때 바로 바뀝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저렇게 무리하게 남겨놓더라도 그 다음 때 가면 네네. 바로 주민들이 그걸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충북의 시군들도 25%가 그렇죠. 안 되는 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 국민들의 혈세로 어떤 일을 한 것인데 그 혈세로 한 것을 마치 개인의 치적화하듯이 하고 그걸 또 재선 3선에 활용한다. 이런 것들은 네. 강력히 어떤 저지해야 되고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바뀐다 그러면 그때 혈세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아까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단순히 그 군수들의 그 의식 개선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공부문의 그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 무리한 그 초석을 만든다든가 하는 가이드가. 것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준공일자, 착공일자 뭐 네네. 이런 정도만 쓰면 되지 거기에다가 뭐 관련된 사람들의 그 성공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관련 기관장들의 그 기념물이라든가 공덕비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혹시 관련된 판례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좀 규모가 크기는 한데 용인시의 경우에 경전철 사업을 예. 시행했는데 이게 이제 준공을 놓고 외국인 시행사 뭐 법정 다툼도 하고 오랫동안 개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 국제재판에서 이 시행사 외국 소재 시행사한테 패소해서 뭐 이자까지 8,500억 원을 물어주게 되었고 네. 계속 또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개통을 했는데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주민들이 이 시장과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한 1조 원대 주민 소송을 낸 것이 있는데요. 이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주민 소송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약 7년 만인 최근에서야 대법원에서 이런 건 지자체장이 잘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민 소송이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 돈을 나의 돈처럼 이렇게 막 뿌리고 사용하고 이런 지자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관련해서 댓글이 있으면 잠깐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게 관행이라고요. 다 같이 미쳤군요. 아주 격한 댓글도 있고요. 그 돈으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나눠줘라. 아마 이제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진 교수님. 욕도 아깝다가 있습니다. 욕도 아깝다까지. 예.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또 지나갔던 뉴스들 중에서 대표적인 뉴스 뽑아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간 뉴스 분석 지난 한 달 동안의 대표적인 뉴스들 중에서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를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장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